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각종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오늘도 먹통이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나머지 96개 시스템은 복구에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장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국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입니다. 첫 소식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대합실 한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탑승객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대체하지 못하면서 결국 배를 못 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단체로 왔는데 없어가지고 무식이 안 돼갖고 못 타고 이제 관광버스 안에서 기다린다든가. 우체국 집배원들의 휴대용 단말기도 이틀째 먹통이 돼 수취인 등의 정보를 일일이 수기로 적느라 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고 이런 거 받아갖고 우리 PD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못 올렸지 않을 거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자 서버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 항습기가 화재로 고장났기 때문인데 항온 항습기는 오늘 새벽 복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2에서 4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이제 재가동 여부,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복구에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 때까지 상당한 국민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의 불편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화장장 예약 시스템도 멈춰섰는데 문의 전화 폭주에 여러 화장시설에선 24시간 전화 예약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화장시설입니다. 먹통이 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대신 모든 화장장 예약을 전화 상담을 통한 수작업으로 바꿨습니다. 예약이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전산이 망가져서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예약 도와드려요. 화장시설 측은 24시간 접수 상담을 위해 근무조까지 편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지만 갑작스런 예약 시스템 붕괴에 시설 측은 물론 이용객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불편이 있죠. 인터넷에서 다 등록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데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포털 복지로도 멈춰섰습니다. 복지부 측은 지난 25일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이미 지급돼 당장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동안 온라인으로 가능했던 신청 업무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해 내일 현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휴대폰으로 많은 일들을 업무를 담당하는데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도 장애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국과수와 합동 감식에 나섰는데 이 배터리 해체 작업을 하면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배터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건우 기자, 화재 원인을 밝힐 만한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불이 시작된 지점을 중심으로 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들과 함께 현재 관리원 앞마당 수조에 담겨 있는데 잔류 전기가 다 빠지면 국과수가 정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2일 정도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 국과수에 감정 의뢰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난 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작한 것으로 지난 2014년 8월 납품돼 권장 사용 연한인 10년을 1년가량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화된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하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릴을 사용해서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났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에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담 수사팀은 배터리 작업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을 들여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만 2년 전 사태 이후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했다며 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소환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신속한 복원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전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년 전 전산망 마비 사태 후 윤석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해 사태를 키웠단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카카오 배터리 화재 이후 민간에겐 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국민의힘은 그런 식이면 모든 게 전 정부 책임이라며 언제까지 전 정부 책임으로 미룰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2년 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책임론을 폈습니다.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지난 2023년 정보24 온라인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대통령실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며 장관 경질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했는데 어떤 서버가 피해를 입지 않은 건지 또 불에 탄 서버의 복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강석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재로 불에 탄 7-1 전산실, 여기에는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7-1 전산실은 96개 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 민원 서비스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데요. 7-1 전산실에는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1등급 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96개 전체가 무엇인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혼란이 덜할 텐데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지 않은 551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정부 24와 우체국 서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오늘 오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표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조회를 해봤는데 여전히 점검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1 전산실 서버는 모두 불에 탔는데 어떻게 복구를 하는 겁니까? 네, 이 7-1 전산실이 완전 불에 타면서 모든 장비가 손상됐습니다. 이 7-1 전산실을 대구센터로 옮기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데이터는 공주센터에서 백업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공주센터에 있는 7-1 전산실 데이터를 대전 본원을 정상화시키고 재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용량 여유가 있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게 빠른 복구에 적합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96개 시스템 중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시스템 이전이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화재 당일 백업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해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서비스가 바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주센터에 백업이 돼 있지만 정작 이를 가동할 운영 시스템은 이중화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백업된 데이터를 가동할 프로그램은 대구센터에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복구에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강석 기자 취재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 정말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취재진이 계속해서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요. 이 밤사이 얼만큼 많은 정부 시스템이 복구될지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내일도 불편함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주소가 등록된 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이나 납세 증명서 등도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법안 일방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역 앞 8개 차로를 메운 시민들이 사법장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야당 박살, 사법 파괴, 이재명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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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서울 장외 집회는 시청 앞에서 숭례문까지 여러 차로를 통제하고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대구 집회에 이은 2차 장외투쟁은 국민의힘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반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는 건 군부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법부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독재가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범죄자 주권 정부가 범죄자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을 해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자가 집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당분간 원내에서 대여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뒤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방자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포함해 4개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냈던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도 사법부의 고유한 재량 사항이라는 등의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청문회에 출석했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사법부 독립 등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 10명 중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오만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을 때는 불출석 의견서가 아닌 사유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삼권 분립 우려에도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15명이 검찰을 없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폐지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오늘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정부조직법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검찰청 폐지는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검찰 출신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문에는 김종구, 송정호, 김경안 등 전 법무부 장관 8명, 송광수, 김종빈, 한상대 등 전 검찰총장 7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1년 뒤 폐지를 앞둔 검찰엔 이미 장기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3특검이 출범하며 인력난에 사정은 더 악화되는 추세라는데요.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를 전후로 민생수사 공백이 심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미 검찰은 밀려드는 사건 해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찰 장기 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2,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400건에서 2024년 18,100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2만 건을 넘어선 겁니다. 올 들어 3특검에 지방검찰청 수준인 200명 정도의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파견가면서 사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내년 9월 신설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현재 검찰 수준의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할지도 의문입니다.
중수청 같은 신생기관에서 더 잘한다? 그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청 폐지 결정하기 전에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범죄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해킹 시도 10건 중 8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정부기관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최근엔 조폐공사와 재정정보원 등 재정당국을 노린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화폐와 유가증권, 국가신분증 등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외부 IP 주소로부터 해킹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발신지는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IP 제역으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바로 차단이 된 건이었거든요. 북한의 해킹 공격은 또 있었습니다. 재정부문의 회계 시스템과 보안을 담당하는 재정정보원에도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감지됐습니다. 재정정보가 해킹되면 국가 예산과 납세자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그대로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융, 화폐 관련 기관들은 성공적으로 해킹을 시도할 경우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죠. 국내 재정정보 등을 노린 해킹 시도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78건에 달했던 해킹 공격은 지난해 1,557건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급증하는 해킹 시도에 맞서서 정부는 즉각적인 보안 강화와 예산 지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신뢰와 국민의 경제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선제적 방어와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차 없는 서울 도심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도심 걷기에 나선 시민들은 가을비를 맞으면서도 즐거워했다는데요. 신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우의를 입고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 모였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아이들한테는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애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궂은 날씨도 참가자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12번째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차가 달리던 도로는 산책로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출발해 창덕궁, 안국역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약 4.4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올해로 89살의 어르신도 짧지 않은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하루 만 걷기로 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걷는다는 게 좀 자신감이 있고 상쾌한 기분이.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원하는 문구를 LED 패널에 띄우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고 너무 좋았어요. 도착 지점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아카펠라와 비보이 공연도 흥을 돋웠습니다. 제가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한 발의 비보이로 좀 그래도 알려졌는데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열정 태우시라고 제가 와서 춤췄습니다. 오늘 대회엔 약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어젯밤 한강에서 열린 불꽃축제엔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불꽃이 터질 때마다 현장에선 환호와 감탄도 함께 터졌습니다. 올해 불꽃축제 현장은 이낙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작은 불빛이 솟아오르더니 밤하늘을 노란 빛깔로 빼곡히 물들입니다. 빙글빙글 회오리 치는 불꽃부터 스마일 모양 폭죽까지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말 그대로 꽃과 같은 형상을 한 불꽃놀이에 시민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녁 8시부터 한국팀의 불꽃이 터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불꽃을 쏘아 올려 시민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불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온 아이들의 얼굴은 발그레 상기됐습니다. 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 하루 전부터 자리를 맡아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여기 미리 오셔가지고 충주에서 이제 멀리서 왔는데 너무 불꽃이 멋있어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세계 불꽃 축제는 예년과 같이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자원봉사자들이 쉼없이 쓰레기를 주워 통로는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열흘 전 큰 관심과 우려 속에 운항을 시작한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시민 탑승을 한 달 동안 잠정 중단합니다. 그동안 기술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이를 개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운항 시작 전 미리 했어야 하는 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 중인 배 2척. 내부에는 좌석 150개가 넘고 창가에선 한강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열흘 전 국내 처음으로 정식 운항에 들어간 한강버스입니다. 한강버스의 출항은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2만 5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선체와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난 22일엔 전기 개통 이상, 26일엔 방향타 고장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또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또 하다 보면은 많이 보완되면은 좋은 시민들한테 좋은 교통수단이나 뭐 놀이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서울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승객 탑승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4회, 기존과 똑같이 운항하되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박별로 기능과 오류를 점검하고 날씨 등 운항 정보를 쌓아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로 한강버스 정기권을 산 사람에겐 5,000원 전액을 환불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선박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안정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시범 운항 결과에 따라 선박을 추가로 투입할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처음 보는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구직자들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 면접의 모습이죠. 요즘 이런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면접 평가도 직접 하는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AI로 확 바뀐 취업 박람회 현장을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당으로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주관한 취업 박람회에 수백 명의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15년의 장기 이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퇴직을 했다가 전 다시 회사에 가서 제 역량을 펼치고 싶어서 이렇게 채용 박람회에 왔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쓰고 증명사진도 촬영한 구직자들.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진지하게 면면을 살핍니다. 사실 회사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정규직 채용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요.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박람회장 한켠에 마련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
AI가 말하는 거를 녹음하고 녹화해서 분석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실제 채용 시장에선 AI 심사관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많이 더 체험하고서는 저도 많은 걸 깨닫게 돼서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나 다른 데 어디 활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취업 사이트 조사에선 채용 담당자 절반 이상이 인재 추천이나 서류 평가 등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고 인기 직장으로 떠오른 SK 하이닉스도 올해 하반기 채용에 AI 기반 화상 인터뷰를 도입했습니다. AI가 각 직무에 특화된 문제를 출제하고 지원자가 답변을 녹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AI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소통과 협업, 직무 전문성 못지않게 구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리하게 활용을 해야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오류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AI. 채용 시장의 풍경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 통과로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희생양인 듯 포장한다며 반성부터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엔 국회법 개정안이 일방 처리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소통관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면 헌법 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2명,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한 상임위원 확대 근거가 부족하다며 자신을 향한 표적 법안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 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0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발언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보수의 여전사가 아니라 극우의 여전사로 등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또 방송통신 거버넌스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국회에선 나흘째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민주당은 잠시 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방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신에 대한 출법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핵심은 이 방미통일법 법안 밑에 달린 이 부칙 조항 때문입니다. 부칙 4조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괄호 속을 보면 정무직 제외라는 작은 단서 조항 붙어 있는데요. 원래 방통위 정무직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이 포함되지만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정무직 이진숙 위원장 1명뿐입니다. 결국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 조직상 큰 차이도 없으면서 이름만 바꿔서 자신을 겨냥한 표적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위원장 입장은 알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조직 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살펴보면 이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기존의 방통위 권한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과기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정책까지 통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관련 업무는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업무가 많아졌으니 위원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려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일법과 민주당이 앞서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방송 4법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 이게 여권 설명입니다. 방송 4법이 처리되므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방통위법과 방미통일법 조문 살펴보니 조문수 각각 30개, 31개로 방심위원장 조항을 빼면 거의 비슷했고요. 핵심인 위원회 소관 사무도 추가되는 유료방송이나 통신 등이 추가되는 것 빼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조항이 하나만 다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었느냐, 법 개정으로 충분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위원 구성도 논란인데요. 7인 체제로 바뀌어도 여권 우위는 그대로다 이런 지적입니다. 방통위 5인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해서 3대2 구도로 여권이 우세했습니다. 7인으로 바뀐 방미통위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 2명이 들어가고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 2명 더 들어가서 4대3 구도가 됩니다. 숫자만 늘고 구도는 그대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 법에 추가됐다는 방심위 조항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바꿔서 정권 통제하에 두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방미통신심의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한다 이런 조항이 추가된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예고를 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그리고 헌법 7조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으로 위헌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탄핵이나 대통령의 인사처분이 아니고 새로운 법으로 신분 박탈을 시키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무담임권이나 신분보장 모두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 이런 반론도 있어서 앞으로 다툼 여지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엔 현직 공립학교 교육감이 체포됐는데 이민 단속국은 불법 체류자에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포틀랜드주의 이민 단속국엔 군 병력 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학생 3만여 명이 속한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 디모인의 교육감 이안 로버츠. 가이아나 출신으로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고 뉴욕과 볼티모어에서 교육자로 활동했습니다. We want to boldly reimagine education in and out of our classrooms. 국토안보부는 로버츠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라며 현지 시간 26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엔 권총도 소지해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오와주 교육노조는 충격적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고 규탄 시위도 열렸습니다. I just think there needs to be a legitimate reason that ICE is taking people.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포틀랜드시와 이민 단속국에 군병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좌파 단체 공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선데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ny federal takeover with military troops in our state is a threat to communities across Oregon. LA와 워싱턴 DC 등에 이어 네 번째 병력 배치로 포틀랜드는 미국 내 주요 진보 성향 도시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인도에서 유명 배우 출신 정치인의 선거 유세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39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50명이 넘는데 어린이와 여성들이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구급차도 인파에 가로막혀 멈춰섰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저녁 인도 타밀나두 지역의 선거 유세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39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50여 명에 이릅니다. இருக்காங்க மொத்தம் 31 பேர் இருந்திருக்காங்க சார். கொஞ்சம் குழந்தைகளே இருக்காங்க. பெண்கள் இருக்காங்க. அதனால இப்ப 유명 영화배우 출신으로 지난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정계에 입문한 스타 정치인 BJ가 등장한 순간 바리케이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சின்ன பையன ஒரு பையன் 2 பையன் ஒரு பையன் இறந்துட்டான் பெரிய பையன் சின்ன பையனை காணோம் வீட்டுக்காரம்மா வேற ஐசியூல வச்சிருக்காங்க எங்க அண்ணிய வேற BJ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고 모디 인도 총리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인도 힌두교 행사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참가자들이 출구로 몰려들다 12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촉촉한 가을비가 함께했습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선에 머물며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전남과 제주에 이어지는 비는 새벽 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 한때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내륙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할 텐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기온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7도, 춘천은 15도, 부산 2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